기승을 부리면서 입맛은 물론 체력까지 떨어지기 쉬운 여름. 이럴 때 더위 극복을 위한 해결사로 제철 과일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이맘때 수박은 과육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갈증 해소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포도당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도 그만인데, 생과일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화채나 샐러드로 먹어도 별미인 수박.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여름 과일의 대명사 수박과 함께한다. 수박은 한의학에서 서과라는 이름으로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면서 매우 담백하며 독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수박은 몸에 열이 내려 더위를 식히고 번열로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것을 먹게 하며 소변을 잘 보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수박에 함유된 시트롤린 성분은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박의 붉은색을 띠게 해주는 리코펜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수박은 꼭지가 마르지 않고 검은 줄무늬가 뚜렷한 것을 선택하는데, 두드렸을 때 맑고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 잘 익은 수박이다. 수박은 수분이 95% 이상 들어있어서 여름에 목마름을 해소해주고요. 또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서 건강을 지켜주는데요. 오늘 이 좋은 수박을 가지고 구운 수박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수박에 함유된 당은 체내에 바로 흡수돼 더위에 지친 몸에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또한 풍부한 칼륨과 아르기닌 성분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그만이다. 오늘 첫 번째 요리, 구운 수박 샐러드. 먼저 수박을 손질하는데, 깨끗하게 세척한 수박을 2등분으로 잘라주자. 오늘 요리에는 전체 수박의 4분의 1 정도만 사용하는데, 수박의 붉은 속살을 주사위 모양으로 깍둑 썰게 해준다. 남은 수박은 레베시움의 세균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작게 잘라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다. 수박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잘라서 랩 붙여서 그냥 냉장고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랩을 붙여서 냉장고 넣기보다는 잘라서 스텐이나 아니면 유리통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어서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잘라놓은 수박을 올리고 골고루 구워준다. 수박을 기름에 구워주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단맛은 더욱 강해지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리코펜의 소화 흡수율도 높아진다. 수박의 색이 짙어지고 적당히 구워졌다면 꺼내서 식혀주면 된다. 보통 수박을 구워서 드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집에 수박이 많이 있을 때 한번 구워 드셔보세요. 식감도 달라지고 라이코펜이 지용성이어서 기름에 녹아서 몸의 섭취를 더 좋게 합니다. 구워낸 수박이 완전히 식었다면 꼬치에 끼워주는데, 수박과 모짜렐라 치즈를 번갈아 가며 2번 정도 끼워 준비한다. 접시에 어린 잎을 깔고 수박 꼬치를 올린 다음 발사믹 글레이즈를 뿌리면 구운 수박 샐러드 완성. 저는 오늘 방울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여 꼬치에 끼웠는데요. 혹시 커다란 모짜렐라 치즈인 경우엔 잘라서 꼬치에 끼우시면 되고요. 모짜렐라 치즈가 없고 체다 치즈가 있으신 분은 그것을 겹쳐서 잘라서 꼬치에 끼우시면 됩니다. 평범한 수박을 아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구운 수박 샐러드. 기름에 구워 더욱 달달해진 수박에 치즈와 발사믹 소스까지 어우러져 지친 여름 입맛을 당기게 해주는 색다른 별미다. 보통 수박은 붉은 부분만 드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흰색 부분에도 영양가가 많습니다.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오늘 이 좋은 수박 껍질로 수박 껍질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속살부터 껍질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수박. 수박 껍질은 몸속에서 강한 이뇨작용을 해 부종을 예방하고 나트륨 배출을 도우며 근육통을 완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다. 수박 껍질 겉절이에는 하얀 속껍질을 사용하는데, 적당한 크기로 수박을 자른 후 껍질의 녹색 부분을 잘라내 준비하자. 수박의 하얀 속껍질은 무침이나 샐러드, 팩으로도 사용 가능한데, 오늘은 길게 채를 썰어 이용한다.
수박 껍질 샐러드는 저는 집에서 잘 해 먹는데요. 원래 베트남 샐러드식인데요. 원래 그린 파파야를 넣거든요. 구하기 힘들어서 수박 껍질의 흰 부분을 채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껍질을 벗기실 때 초록색 부분이 단단하니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번엔 함께할 채소들을 준비하자. 오이는 돌려깎기를 초록 껍질이 보이도록 채를 썰고 마른 고추도 길게 채를 썰어 놓는다. 토마토도 함께 준비하는데 요리의 식감을 좋게 하고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 씨를 제거한 뒤 채를 썰어주면 된다. 저는 오늘 겉절이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토마토를 썰어서 씨를 뺐는데요. 씨를 좋아하시는 분은 씨를 통째로 넣으셔도 가능합니다. 겉절이에 함께할 새우도 준비하자. 새우는 따로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구워주기만 하면 된다. 이어서 겉절이에 맛을 더할 드레싱을 만든다. 레몬즙과 식초, 설탕, 피쉬 소스, 다진 마늘,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다. 이제 커다란 볼에 준비한 수박 껍질과 새우, 오이, 토마토, 고추를 넣고 드레싱을 더한 뒤 골고루 잘 섞이도록 저어주자. 오늘 겉절이는 액젓이 들어갔는데요. 혹시 피쉬 소스가 있으시면 피쉬 소스 넣으시고요. 없을 때는 진한 멸치 액젓보다 까나리 액젓이 좋습니다. 잘 버무려진 재료들을 담아내고 아몬드까지 뿌려주면 수박 껍질 겉절이 완성. 수박 껍질의 화려한 변신 수박 껍질 겉절이. 아삭한 식감에 새우와 각종 채소까지 곁들여져 상큼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겉절이가 탄생했다. 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과일로 요즘과 같이 날이 더워지면서 수박을 과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박은 성질이 차 수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차고 위장이 허약한 사람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더운 여름 시원한 맥주와 튀김 안주를 드실 때 수박을 함께 섭취하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으신데요. 맥주 또한 성질이 차 수박과는 궁합이 맞지 않고 수분기가 있는 수박과 튀김을 함께 섭취하면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수분 폭탄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수분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여름과일 수박. 식욕을 돋우는 빨간 속살에 상큼한 향기까지. 그냥 먹어도 그만이지만 속살부터 껍질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수박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과일인데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친 몸에 원기 회복을 원한다면 최고의 여름 과일 수박과 함께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요즘처럼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음식을 통한 식중독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식재료를 조리할 때는 85도씨 이상 온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고 또 한 번 조리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보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식중독 세균은요, 30분마다 2배씩 증가를 하고요. 폭염이면 더욱 빠르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안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한 번 가열했다고 하더라도 상온에 뒀던 음식은 한 번 더 가열한 후에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일부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등 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 몸의 무게를 감당할 뿐 아니라 혈액이 아래로 쏠리면서 쉽게 부을 수 있는 신체 부위 다리. 다리에 위치한 혈관인 정맥의 판막이 손상돼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하지정맥류라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혈액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반대로 흐르는 역류 현상 때문에 피부에 있는 정맥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정맥류라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호르몬 변화가 심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운동이 부족하거나 과체중, 고령일 경우 발병률이 높아지며 방치할 경우 피부 착색, 하지 궤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다리 건강의 적신호, 하지 정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하지 정맥류 하면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주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가 붓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하지 정맥류 때문에 그런 건지 헷갈린다 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는요, 한 번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증상이 좀 악화된 이후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정맥류를 방치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류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가 하지 정맥류인데 먼저 이 하지 정맥류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하지 정맥류는 말 그대로 다리에 있는 그 피부 근처에 있는 정맥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게 하지 정맥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분 중에 2명 중에 1명은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끈한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주의 하지 정맥 부전이라 그래서 증상이 상당히 심한 그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동맥과 정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혈액의 통로인 건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죠.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늘 교육받았던 게 동맥은 심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끝에까지 가는 게 동맥이고요. 심장의 힘에 의해서. 정맥은 그 갖는 이 동맥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에게 다 내어주고 검은색 피로 바뀐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정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혈관이더라도 문제가 되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정맥 질환인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지 정맥의 정상적인 혈액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이 점이 먼저 궁금하네요. 동맥이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장의 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데 정맥은 이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운동에 의해서 이제 거꾸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리에 있는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위로 이제 혈액이 흘러갑니다. 올라갈 때는 판막이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올라 그러면 이 문을 닫아주는 게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하지 정맥의 혈액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지 정맥류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이 말하자면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 것이 갔다가 다시 거꾸로 흐르는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제 보다시피 이런 그 정맥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이 벌어져 가지고 갔던 피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역류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심해져서 하지 정맥류가 아주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는 정맥 내 판막 손상으로 혈액이 역류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났을 때 이게 하지 정맥류가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뭐 저 진료실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얼굴 찡그리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도 많은데 그게 여쭤보면은 다리가 되게 무겁다.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막 터질 것 같다. 탱탱해지고 그 대표적인 그 증상이 밤에 주무시다가 쥐가 많이 나서 도대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름인데도 발이 시려가지고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된다고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거꾸로 발바닥이 뭐 화끈거려서 찬물을 부어야지만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오고요. 그 외에는 뭐 다리가 아프다
또는 다리가 저절로 움직인다.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뭐 운동을 좀 심하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을 자다가 이렇게 쥐가 나는 경우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있을 수 이렇게 있죠. 예. 단순히 쥐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난다고 해서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건지 이 점은 좀 네. 궁금하네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운동 많이 하거나 등산하고 오면은 다리가 붓고 무겁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말 그게 단순한 생리 현상인지 아니면은 질병이 있는 병리 현상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뭐 초음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구분을 하게 되죠. 네. 뭐 외부적으로 크게 다리 혈관이 매끈한데도 초음파를 해보면 아주 심한 역류 현상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 중에. 그래서 그 다리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원래 이렇게거니 하지 마시고 항상 좀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간단한 초음파 같은 거를 이제 해서 진단 받으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 하지정맥류가요,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인지 이 점도 궁금하고요. 혹시 성별에 따라서도 발생률의 차이를 보이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네네. 늘 이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오시고 그 이유는 이제 임신, 출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그 말은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많은 혈액이 늘어나는데 그 혈액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다리에 있는 정맥혈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출산하시고 나면 대부분 다시 원상태로 도는 되는데 이제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다시 이제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연해서 판막이 아주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역류 현상이 남아있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많고요. 또 해가 갈수록 이런 그 빈도가 많아집니다. 또 남자분들 음주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혈관이 약해지고 늘어나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도 관계되는 것 같고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하지정맥류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여성에게서 하지정맥류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서 그 원인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알아볼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 그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나시면은 뭐 손자를 데리고 온다든지 아들도 데리고 온다든지 또 거꾸로 이제 따님이 어머니를 데리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모시고 네. 그런 걸 봐서는 그 유전적 경향 또는 이제 가족적 경향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전이라기보다. 그래서 우리 문헌에 의하면 거의 50% 이상이 그 가족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눈여겨보시고 증상이 심하면은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환경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그 외에는 이제 언급했다시피 임신, 출산하고 관련이 있고 또 혈관 자체가 연해지는 약해지는 부드러워지는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서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하지정맥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예, 뭐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물론 증상이 당연히 심해지겠죠. 쥐도 더 자주 나타나고 불면증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막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 외에는 또 두게 되면은 발목 근처가 아주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돼서 검게 되고 그게 더 진행되면은 동전 모양의 피부 궤양이 되거든요. 급기야는 이제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리에 있는 정맥이 혈전증이 온다든지 감각을 잘 모르는 그런 신경 손상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맥 혈관이 장기간 압력을 받아 늘어나거나 혈관 내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하지 정맥류. 흔히 피부로 혈관이 돌출돼 보이는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다리가 붓거나 근육 경련, 저림 등 하지 정맥의 역류로 인한 증상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제가 요즘 다리가 시간 좀 지나면 오후부터 좀 저리고 좀 붓고 저녁에는 너무 발이 시려서 좀 양말을 좀 신고 자야 될 정도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 직업상이든 어떤 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음주가 좀 많으신가요? 뭐 직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로 인한 다리의 피로감이나 저림 증상은 오후나 취침 전 혹은 운동 후에 주로 발생하는데 장시간 움직임 없이 앉아 있거나 일어서서 일을 하는 경우에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될 정도로 발이 시리십니다. 그 이유는 정맥의 역류가 심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로 역류를 치료를 하면은 다리의 시림 증상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 정맥류 진단을 위한 가장 유용하고 중요한 검사는 정맥 초음파 검사다. 초음파를 이용해 정맥의 기능 장애가 있는 부분을 알아내고 하지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과 혈액의 역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역류의 정도를 확인한 후 이를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해 정확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무슨 일 때문에 오시게 됐나요? 다리가 되게 무겁고 오후만 되면 좀 단단해진 느낌이 들고요. 밤에 주로 쥐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굽을 신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스키니 같은 꽉 끼는 옷을 주로 입고 다니시는지요? 주로 신는 신발이 굽이 있는 신발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굽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지 정맥류는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흔히 발생한다. 또한 굽이 높은 신발이나 꽉 끼는 옷 역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다리의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정맥 혈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하지 정맥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환자분께서는 다리가 되게 무겁고 또 키나 밤에 주무시면서 쥐가 많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데 아마도 정맥의 역류가 심해서 이런 증상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맥 초음파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레이저로 치료해드리면 되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정맥 순환을 돕는 압박 스타킹을 이용하거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심각하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법이 많이 이용되며 그 밖에 혈관 경화요법이나 정맥 절제술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 정맥류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발목 부위가 검게 변하면서 동전 모양의 궤양이 생겨서 괴사가 생길 수가 있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나 하지 정맥류처럼 구불구불하지 않고도 하지 정맥 부전이라 그래서 매끈한 다리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역류가 심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하지 정맥류. 하지 정맥류는 혈관 질환인 만큼 한 번 발생하면 저절로 좋아지기 어려운 진행성 질환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 부종이나 피부 궤양 등 다양한 합병증까지 동반할 수 있는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환 하지 정맥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지 정맥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 육안으로도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정확하게 확인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하지 정맥류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네, 하지 정맥류의 진단은 지금 잠깐 나왔지만 화면에도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하게 되면 역류가 얼마나 심한지,
어느 부위에 역류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역류가 아주 경하다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먹는 약이라든지 또는 압박 스타킹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거든요. 그 외의 진단으로는 이 하지정맥류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또 위치는 어디인지 정확히 보고 또 다른 혹시 원인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혈관 3차원 컴퓨터 촬영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하지 정맥류의 진단법 중에서 이 초음파 검사, 이 혈관 초음파 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평소에 그 건강 검진할 때 받는 초음파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 약간 다른 건지 예, 어떻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혈류를 보는 거라 이제 그 검사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혈류를 보는 거거든요. 이제 간 초음파나 이런 것처럼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혈류를 보고 하는데 누워서도 합니다. 또 일어서서도 하고 일어서서 하는 이유는 이제 역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심하게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누워서 할 때는 우리가 혈관이 혹시 혈전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지 정맥류의 유무를 판단을 하지만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3차원 컴퓨터 촬영 검사도 해야 된다고요. 네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구불구불한 정맥류가 있습니다. 이 정맥류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끝나게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골반 내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도 이 컴퓨터 촬영을 통해서 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하지 정맥류가 진단이 된다면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정말 이게 초기일 경우에는 어떻게 스스로 하는 자가 치료법 같은 거 혹시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하, 예.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이 짭지 않은 음식을 드시고 왜냐하면 그게 붓지 않아야 되니까 네. 또 너무 오랫동안 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덜 하시고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한 50분 정도 하신다든지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그냥 단순한 보조요법이고 결국은 근본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 근본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될 텐데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짚어주실까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죠. 우선 뭐 좀 고식적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방법으로 이런 원인이 되는 혈관을 모두 다 제거하는 그런 정맥류 제거술이 있는데요. 정맥류 발거술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 이제 하는 방법이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내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고주파를 이용한 정맥내 폐쇄를 하는데 그 외에는 이제 꾸불꾸불하게 태어난 부위만 제거하는 정맥 제거 절제술이라든지 수술 전이든 수술 후든 이제 보조요법으로서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피부가 있으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작은 혈관들 깊은 곳에 있는 것 말고 이런 거는 오히려 수술로서 이렇게 칼로서 제거하는 것보다는 주사로서 충분히 이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거를 추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음파를 했는데 역류가 심하지 않아서 아주 경한 경우에는 이것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이 치료 방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맥 발거술이 있었는데 이 수술법은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뭐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정맥류 발거술로서 이 정맥류가 있고 정맥류가 원인이 되는 이 혈관 전체를 이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철사처럼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혈관 안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좀 뜯어낸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며칠 동안 또 입원까지 며칠 해야 입원해야 되고.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정맥류 발거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정맥류 발거술보다는 다른 치료법을 많이 이용한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 정맥류 발거술을 꼭 받아야 되는 환자가 있을까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혈관이 너무 커서 레이저로 또는 고주파로
하기에는 너무 큰 경우, 정맥류가 그런 경우는 그걸 붙여봤자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개는 이제 너무 큰 경우에 또는 이제 자꾸 여러 번 재발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하게 되죠. 정맥류 발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고주파 레이저 수술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예, 고주파 레이저는 이제 고주파 수술이죠. 말하자면 레이저는 레이저고 고주파 레이저는 고주파 수술인데 그 고주파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혈관 안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혈관을 서로 붙여서 혈관을 양쪽 면을 붙여갖고 역류를 못하게 막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고주파 말고 레이저. 또 다른 예. 레이저, 예. 예. 또 다른 에너지원인 레이저를 레이저. 이용한 네. 예, 수술법도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방법은 똑같나요?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료 화면에서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레이저를 원인이 되는 판막 근처까지 이렇게 진입시킨 다음에 레이저를 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쭉 뺍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레이저를 쏘면서 쭉 빼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혈관이 서로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역류하는 걸 막아버리죠. 이거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마취도 그냥 그 자리만 마취하면 되고 수술 후 직후부터 그냥 걸어 다니시고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되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한 후의 모습을 이전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왔던 혈관이 이렇게 말끔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직후는 아닙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주 깨끗한 깨끗한 다리를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이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후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는 건지 어떤 증상의 변화가 있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대개 한 우리가 5% 정도는 이렇게 붙여놓은 혈관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5년 후에 이렇게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봐서는 거의 그런 일은 없고요. 요즘 이제 레이저가 워낙 발전이 돼 갖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대개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스타킹을 좀 오랫동안 신어주시는 게 좋은데 직업상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을 또 바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쭈그리고 앉고 또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은 또 조금 더 빈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스타킹 열심히 신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하지 정맥류 치료법 중에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이건 어떤 걸까요? 예, 이거는 이제 주사를 사용해서 혈관에다 주사를 해서 혈관을 치료하는데요. 이제 아주 역류가 심하지 않고 아주 역류가 별로 없이 혈관도 작고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들은 이렇게 수술 전에 수술하지 않고 경화요법으로도 치료가 되고요. 또 수술 후에 보조요법으로 다시 말하면 큰 혈관들은 수술하면서 저희가 다 제거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혈관들은 오히려 자꾸 수술 상처만 많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주사 혈관 경화요법으로 추가적인 보조요법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지요. 작은 혈관들은. 네. 네네. 그렇다면 이 혈관 경화요법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치료 전과 치료를 한번 비교해 네. 주실까요? 예. 치료 전에는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 두드러져 있죠. 잘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렇게 혈관이 좀 두드러지면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예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화요법으로 요거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죠. 네. 정말 깨끗하게 없어졌네요. 예. 네. 자, 이렇게 하지 정맥류의 치료 방법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쭉 짚어주실까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설명은 다 드립니다. 이런 치료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99% 이상은 레이저로 다 해결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굉장히 크거나 재발이 아주 여러 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맥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 전에 초음파를 해서 그 역류의 정도를 보고
이제 그냥 경화요법으로 할 건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조금 잔존해 있는 작은 표피성 정맥류는 또 경화요법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지 정맥류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네. 주시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 다리 근육을 충분히 단련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겠지요. 그 외에는 이제 너무 짧지 않게 음식을 드시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또 비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방해를 주고 그렇게 돼서 정맥류가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하면 체중이 조절되니까요. 네. 그 외에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날씬해지시기 위해서 이제 굽이 너무 높은 구두를 신으신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하이힐이요? 예, 왜냐하면 긴장은 되지만 운동은 안 되니까요. 종아리가. 네.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에는 신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낮게 신는 게 좀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나. 또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 꽉 끼는 옷을 특히 허리 쪽을 너무 이렇게 하면 정맥혈관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런 걸 조금 자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환자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운동이 하지 정맥류 관리라든지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네네. 질문 많이 받으시죠?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걷기 운동. 제 생각에는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1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도 다리가 부으니까요. 그래서 이 걷기 운동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영, 그 다음에 등산을 하는데 등산도 중간중간에 자주 쉬어주시고 그런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지 정맥류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와야 이게 하지 정맥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아니죠, 사실. 그러나 또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지 정맥류라는 거는 이름하여 혈관이 꾸불꾸불 튀어나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맞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정상적으로 또는 초음파를 해봤을 때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역류가 심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혈관이 구불구불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리가 되게 무겁고 태질 것 같고 쥐가 나고 또는 시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혈관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모네요. 예. 네. 자, 그리고 다 발꿈치를 드는 동작이죠. 일명 까치발 동작이라고 하는 동작은 하지 정맥류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그것도 약간의 세모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계속 까치발을 하게 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높은 굽이 별로 안 좋다 하잖아요. 똑같은 위치죠. 이제 우리 까치발을 했다가 또 평지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종아리 운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운동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관절이 괜찮다는 하에서요. 관절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안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핏줄이 피부 겉에 잘 드러나는 사람은 하지 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높다. OX 어떤 걸까요? 하하, 오늘 세모가 많네요. 오늘 세모가 많습니다. 예. 이것도 좀 세모 같은데 당연히 이제 작은 핏줄이 나오면 저희가 이건 하지 정맥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초음파를 해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혈관이 나와 있다고 해서 작은 핏줄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지 정맥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하지 정맥류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그렇게 혈관도 나오고 플러스 뭐 다리가 무겁고 자주 붓고 다리가 자주 떨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초음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미 발병한 하지 정맥류도 생활 습관을 고치면 나을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했는데 심한 역류가 있는 상태라면 낫는다라기보다는 증상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음주도 조금 자제하시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덜 붓고 쥐도 좀 적게 나고 또 저희가 권하는 압박 스타킹을 좀 사용하거나 이러면 운동하실 때라든지 이러면은 그런 증상이 상당히 덜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혈관의 내부에는 그대로 상태는 그대로 있죠. 그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이힐을 자주 신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기나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여성들 하이힐을 자주 신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지 이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생긴다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증상이 좀 더 악화될 수 있고 그런 찬스가 있다면 이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질 수는 있고 또 약한 경우가 좀 더 심하게 변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생기는 건 건 아니고 아니죠. 예, 하지정맥류가 있는 여성들이 하이힐을 계속 신으면 더 심해지거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평소 쥐가 자주 나는데 하지정맥류가 생길 확률이 높은가요? 네, 평소 쥐가 자주 난다면 이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지 이 점을 물었습니다. 예. 하지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쥐가 난다고 해서 하지정맥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지정맥류에 아주 독특하고 또 자주 일어나는 증상이 고유의 증상이 쥐라는데 쥐라락 하는 게 이제 주로 밤에 나거든요. 그래서 야간 경련이라고 그럽니다. 야간 경련. 그래서 주로 이제 기지개를 켠다든지 밤에 주무시다가 다리 쭉 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꼼짝도 못 하게 돼서 혹시 그게 또 생길까 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정말 있거든요. 불면증 걸려갖고 밤이 두렵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정맥류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쥐가 나는 게 야간 경련이. 그렇지만 쥐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뜀뛰기 아주 열심히 하고 마라톤 하다 보면 쥐가 날 수 있죠. 그렇다고 하지정맥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증상이죠. 자, 끝으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예,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친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친구요? 예, 왜냐하면 친구는 잘 관리하고 같이 잘 지내면 충분히 치료도 되고 증상도 완화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등한시하거나 좀 멀리하고 하면 그 증상이 금방 나타나고 좀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친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흉부외과 류한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이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하지정맥류도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하지정맥류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가벼우면 평소에 관리만 잘해줘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리를 꽉 조이는 옷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굽이 낮은 신발이나 발이 편한 운동화를 신는 거는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